웰다잉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웰다잉 공부를 했는 게 그러면 한 12, 13년 정도 좀 됐어요. 그러면서 다시 이제 이 웰다잉 공부를 다시 깊이 하면서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염을 안 깎게 되었는데 그냥 안 깎다 보니까 이게 수염이 좀 길어졌어요. 네. 이런 모습을 하고 근데 갑자기 2018년 내 모습이 확 바뀌었죠. 눈썹도 다시 하고 막 이랬어요. 왜 그랬냐면 다시 취업을 하게 됐어요. 어디 취업을 했냐면 요양원에 시설장으로 취업을 했어요. 여러분들 건강한 모습 뵈니까 너무 좋아요. 제가 요양원에서 한 3년 정도 어르신, 몸이 불편한 어르신들 이렇게 오시는 데서 한 3년 근무를 했었어요. 나중에 얘기 좀 해드릴게요. 그러다가 이제 퇴직을 하고 지금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이 제일 나아 보이십니까 혹시? 지금 25년 그때가 지금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이 가장 젊을 때다. 또 그거 아니라 수염난 모습이 한 10년 전에 제일 낫다 하시는 웃으시구나. 이때 조금 젊다 보니까 수염 깎아라 그러더라고요. 아직 젊은 사람이 그래서 나는 한번 쟤를 소개하기보다도 스스로를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모습을 마무리를 좀 하고 싶을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내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싶어요. 사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몇 살 정도 되어 보이십니까? 60만 오르면 돼 보일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보다 조금 젊게 보시는 분 없으세요? 4, 50대. 우와! 에이, 이거 딱 맞추셨어요. 예. 59년 돼지입니다. 우리나라 나이로 67세. 나도 돼지. 동갑이시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또 동갑을 갑자기 여기서 만나서 같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어 좋습니다. 자, 시간이 관계상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정말 어떻게 살지? 예. 동영상인데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네. 저 누가 또 어떻게 목숨표 동영상 이걸 저쪽은 이제 목숨 갑니다. 됐네. 그냥 보십시오. 소리 안 나오면 소리가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을 봐도 충분히 이해해야 됩니다. 애가 날아가요. 애가 태어나, 여튼, 전으로 어른이. 어디로 들으실까요? 무릎에 펑. 예상을 하셨습니까? 뭘 느끼셨죠? 이걸 보고? 태어나면서 죽는 것까지 과정을 죽는. 또 이렇게까지. 인생은 참 짧구나. 그죠? 우리 지금까지 왔던 게 진짜 화살처럼 지나가거든요. 다 준비되셨어요? 다 마무리 하셨어요? 안 됐으니까 여기 오셨죠. 자, 그 법정 스님 아시죠? 중요한 떠나서 법정 스님이 쓰신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수필집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있으신가요? 수필집을 제가 읽다가 조금 글귀가 있어서 제가 하나 따왔습니다. 읽어봐요. 삶은 소유가 아니라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동영상 보셨죠? 순간순간에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다. 모두가 한때일 뿐 그 한때를 최선을 다해 최대한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은 놀라운 신비요 아름다움이다. 그 순간순간이 아름다운 마무리자 새로운 시작이야. 나중에 하지. 언제 뭐 벌써 이제 뭐 할 게 뭐 있어 이 나이에. 그게 내가 지금 이 순간순간을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여드립니다. 어떻게 좀 공감이 가세요? 갑니다. 네. 갑장님 역시 국립권 잘 이렇게 따라주시네요. 자, 그럼 한 개 여쭤보겠습니다. 뒷부분 뒤에 계신 분들 대답해주세요. 그럼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나 말씀하세요. 내가 삶을 정말 아름답게 마무리, 우리 제목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아무도 없으세요? 오늘 열심히 삽니다. 네. 오늘까지 보름씩 삽니다. 오늘까지 열심히 살자. 오늘 지금이 금중에 지금 제일 어떤 시대에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이 중요하다. 지금. 또 지금을 잘 살아야 한다. 또 다른. 네, 맞습니다. 영생을 위한 준비. 영생을 위한 준비.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각자 내가 내 마무리를 잘하는 것은 바로 이 단어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단어는 오늘 강의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게 맞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내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사셨습니까 지금까지? 누구 뜻대로 살으셨어요? 뭐 괜찮습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누구 뜻대로? 애기들 뜻대로 사는 거 아닙니까? 자녀들 뜻대로? 그죠? 이제 지금부터라도 정말 내 뜻대로 살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내 뜻대로 살기로 해야 되기 그게 한문 한자 용어로는 자기 결정권, 내가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결정을 내 삶을 내가 결정하지 못하고 살아왔다. 재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상속 재산도 그냥 남주중 집 아래서 사겠지. 그게 자기 결정권이 내 뜻이 담겨 있습니까? 왜 내 뜻이 담겨야 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상속 요즘 좀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이제 재산을 물려주는 시대고 상속의 문제는 보통 사람이 이야기한다 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이전에는 우리보다 우리 여러분이나 저나보다도 더 윗때는 물려줄 재산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저기 이건희 뭐 이런 사람 빼고 그리고 뭐 대부분 농사 짓고 같이 농사를 짓고 이렇게 다 3대가 같이 모여서 살다 보니까 뭐 크게 남겨주고 이런 건 없었어요. 같이 먹고 같이 살고 해서 뭘 얼마나 내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남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럴 정도의 부유하지는 못했다. 그런데 이제 우리 60대, 70대 이상들은 조금 돈이 좀 이상. 조금 있는 게 아니고 약간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어떻게 내 자신한테 남겨주도록 할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기부를 해야 될까?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돌아가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나도 거기 동참 안 하면 뒤처지는 거야. 뒤처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마무리를 내가 내 뜻대로 자기 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해야 된다. 아름답지 못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자, 볼까요? 상속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지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대부분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요거 잘 보이시죠? 제가 이 복지관에 가서 강의를 좀 합니다 하면서 시간이 좀 있을 때는 유언장 작성하기 합니다. 유언장 작성하기 시작하는데 이런 내용이 적혀있어요. 두 분이 적었는데 유품은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에 기부하겠다. 재산이 없어요. 아무것도. 노인이신데 어르신인데 재산이 아무것도 없고 기초수급자로 생활하시면서 노인복지관에 나와서 식사를 하시고 생활하시는데 가진 게 없으니까 상속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죠. 그래도 나는 정말 국가에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뒷받침을 해줘서 나는 이 복지관에 다니면서 정말 내 마무리를 잘하고 있다. 내가 집에 남은 거 조금밖에 없지만 모든 것을 어디다 주겠다? 복지관에 기부하고 주겠다. 상속은 돈 많은 사람이 이야기입니까? 아니다. 또 볼까요? 낮에 도구는 비리 처분하고 쓸만한 것은 복지관에 기부하겠다. 자, 유언이나 상속은 돈 있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나의 삶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상속이고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언과 상속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으면 요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세요? 아시죠? 이걸로 상속 많이 일어나요. 돈 많은 사람부터 돈 적은 사람까지 요즘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고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윗대 어르신들은 돌아가실 때 유언장에 대통령 상속 재산을 누구한테 다 줘요? 옛날에 뭐 큰아들한테 그러니까 장남한테 거의 다 주지 않습니까? 옛날에. 모든 것은 내 자녀인 큰아들한테 준다. 어떤 일이 있냐면 그걸 딸이 유언장을 보게 된 거예요. 아버지가 적어놓은 거를 오빠한테 다 주는 거 되겠습니까? 이 유언장을 보고는 이런 화가 나가지고 자기가 아버지한테 더 잘했는데 남긴 거는 큰아들한테 다 줘버려. 오빠가 찢어버렸다. 이게 나중에 들켰어요. 사문적 위조죄로 어디 간다? 감옥 가서 감옥.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 대부분 또 서희원 유산 정리, 서희원 구준엽 배우자 서희원 씨 알아요? 네. 구준엽 이야기 알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남기고 저는 죽었잖아요. 그럼 이 재산을 구준이 죽었다고요? 구준엽이 부인이 부인이 서희원이 죽었는데 이 재산을 구준엽이가 가져가야 될지 대만에 있는 어머니가 가져가야 될지 자녀들이 가져야 될지 이제 소송 이런 상속 분쟁도 해외하고 막 연결이 돼 있어서 국제법하고 막 연결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리고 요거 참 재밌는 거예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어요. 요즘 바람 많이 피우는 사람 많은 거 같아요. 바람을 피우면서 죽으면서 유언장을 적었어요. 어떻게 적었냐면 회사 다녔는데 회사에서 나오는 상조금은 바람 피운 여자한테 줘라고 적었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어때요? 이게 가능할까요? 유언장이 적었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저기 지금 돼야지. 강의를 그 주제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 이게 이제, 주제는 주제인데,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혈육이 있냐 없냐는 건 다른 법적으로 문제지. 있는 없는 게 아니라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유언장을 적었으니까, 네. 이런 내용을 적었으니까 혈육이 있겠냐 없겠냐는 거죠. 모르겠지. 뭐 법을 잘하는 전문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지. 제가 전문가 뽐내는 거. 그렇습니다. 상조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랍니다. 회사에서 나온 상속재산이 아니고 유족들이 운동으로 가질 수 있는 유족들이 좀 법적 용어로 이야기하는 고유재산. 그렇겠네. 이름 자체가 상조금이니까 서로 도우면서 그러니까 모은 금액이 상조로 주는 거는 제가 맞죠. 그렇게. 살아있는 사람이 쓰라고 주는 거지 아버지 재산이 아니라는데. 어원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말이 맞죠. 그래서 상조금이니까. 답은 안 줘도 된다. 안 줘도 된다. 그래서 안 줬어요. 상속 재산이 아니니까 아버지 재산이 아니니까 이런 것도 상속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많이 나와요. 앞으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눈이 똑똑 뜨시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되고 돈 자산이 많고 잡고가 안 돼요. 문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조금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 되는 대로 짤막하게 좀 상속이 뭔지. 유언이 뭐예요? 상속을 말로 하는 게 유언이에요. 막 말로 글로 적는 게 유언, 글로 적어서 남기는 유언장. 그리고 진짜로 우리가 남겨야 될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 나옵니다. 상속. 이것도 또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김용규 수필가의 숲속의 길을 묻다는 책을 읽다가 또 제가 좋은 글귀를 봤어요. 나무입니다. 나무. 우리가 나무가 그냥 산속에 한두 그릇도 아니고 수많은 나무들이 있게 되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 나무가 진짜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좀 보겠습니다. 죽어가는 나무의 모습은 처연하지 않습니다. 나의 눈에 그것은 오히려 담담하고 풍성하기까지 합니다. 나무는 죽으면서 다른 생물들에게 수많은 혜택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의 죽음을 풍성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나무는 죽고에서 쓰러지고 가지가 부러지고 몸통이 없어지면서 그걸 누가 먹고 산다고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무들이 잘 먹고 공동체에 살아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사람은 내 거를 다른 사람한테 다 나눠줘요, 나무처럼? 어떻습니까? 오직 내 새끼 아니에요, 내 새끼. 아니, 죽어야 그래서 우리는 정말 무엇을 낭비하고 무엇을 내려놓을지는 나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멸해야 하고 어떻게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제 사람도 그걸 좀 알아야 돼요. 나무에서 배워야 돼요. 남겨야 돼요. 이게 통계를 하는 거예요. 통계를 내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물려받은 유산을 자식들한테 그냥 안 물려주고 기부를 하는 데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은 어떤지. 내가 만약에 1억이 있다. 한개 또 1억이 있는데 이 1억을 자녀들 둘이 있는데 둘이 5천만씩 나눠줄 것인지 아니 6천 여기 학생본에서도 공부도 많이 배우고 있으니까 여기 한 1,000만 원 띄워줘야지. 이러지 않고 할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3%가 3분의 1이 10% 정도는 내 재산에서 기부를 좀 하겠다. 많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느낌이. 많습니다, 진짜. 많아요, 지금. 저것도 사람에 따라서 많다 적다고 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천차만별이겠죠. 그런데 저기 빌 게이츠나 뭐 이런 워린 버핏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재산을 어떻게 했어요? 다 80% 이상을 수조 원 되는 걸 전부 사회계획에 했어요. 그리고 유럽이나 미국에는 애들 고등학교 졸업하면 자기 돈 안 물려줘요. 지 혼자 다 먹고 살게 하고 그 돈을 전부 사회계획하고 같이 살아, 공동체까지 살아. 우리나라는 유독 있는데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요. 한국은 나눠주는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내가 집에서 오늘 빵을 좀 쪘는데, 위에서 빵을 좀 쪘는데, 요거 우리 여기 부천 학습원에 이거 좀 가져가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 좀 나눠주고 싶게 마음 들기도 하죠. 그리고 다 할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마음은 돼요. 갖다 주고 욕 만들어 먹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아직. 그리고 한국 문화는 가족 중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눠주는 데는 정말 익숙하지 못하다. 우리는 좀 이제 우리는 좀 그런데 좀 익숙한 습관을 좀 가져야 되죠. 남명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남명? 조선시대 때 그립니다. 남명은 죽으면서 흐린 정신으로 두서없이 남기는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없이 두서없이 남기는 유언이니까 그게 제대로 된 유언입니까? 아닙니까? 헛소리다 이야기예요. 헛소리로 남긴 유언을 남명이라 이야기해요. 조선시대. 그 중에 가장 최고로 치는 남명이 뭔 줄 아세요? 뭘까요? 제일 헛소리를 치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3자한테 나눠주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해가지고 그 유언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세대에 와서 좀 그런 부분을 조금 한번 떨쳐버리는 이런 문화도 좀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속은 당연합니다. 돈 맞죠? 중요합니다.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게 맞습니다. 일반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건데 아까 빌 게이츠나 제가 워린 버핏 이야기했죠? 바로 나의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다. 나의 정신을. 돈을 물려주되 돈만 물려주는 게 아니고 그 돈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면 내 생각이 들어가야 돼. 내 가치관이. 그런 게 바로 이 속에 내 뜻이 담겨 있는 유산이 되어야 된다. 이제 상속의 종류에 대해서 간단히 볼게요. 상속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상속에는 쉽습니다. 협의상속. 의논해가지고 나오는 상속. 혹시 상속 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상속을 받으실 때 다 모여가지고 가족들 다 모여서 협의상속을 나누고 결정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 경험 있으신 분 다른 데 가니까 간혹 있으시는데
아버지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자녀들한테 불러 모아서 내가 가지고 있는 논하고 밭하고 그리고 서울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은 둘째 가지고 이거는 셋째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나는 내 생각은 이렇다. 너희들은 어떠느냐? 예. 아버지 생각이 이렇지만 저는 이렇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를 해가지고 나눠 가지면 어떻습니까? 인정의 소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제일 좋죠. 그래서 근데 해본 경험이나 그렇게 하실 건지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해요. 아무도. 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연 앉아서 협의하고 하는 이런 습관이 안 돼 있어요. 좀 쑥스럽고 불러 모아가지고 뭐 자산 얼마 안 되는데 뭘 불러 모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이런 생각하면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만들어졌다? 유언이 만들어진다. 유언장 작성하다. 유언장을 작성하면은 이제 말로 못하 불러놓고 말로 못하니까 글로라도 적어서 남기시라. 그게 바로 유언상속이에요. 이게 안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유언장 적은 분이 몇 프로나 되세요? 아세요?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유언장 혹시 적으신 분? 유언장 적으신 분? 여기 한 1%도 없으시네. 지금 5%에서 10%?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100명 중에 5분이 유언을 적었습니다. 유언장 적어보고 나머지 유언장도 안 적었다. 그럼 내 재산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내 뜻을 어떻게 담아가는 겁니까? 내 결정을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라에서 뭐라고요? 법을 만들었어. 법을 만들어가지고 협의도 안 하고 유언도 안 남기고 돌아가시면 어떻다고요? 법에서 정한 대로 나눠 가지라. 그게 뭐라고요? 법정 상속이다. 그래서 우선 법정 상속이 어떤 내용이 담겨있는지 잠깐 보고 유언장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상속은 어쩔 수 없이 제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협의도 못하고 남기지도 못하고 적지도 안 하고 돌아가셨을 때는 이렇게 나눠 가시는구나. 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유언을 남겨야 하는 이유는 우리 법이 유언상속 우선의 원칙이다. 이게 뭐냐면 법에 아무리 배우자가 1.5 가져가고 자녀들이 1.1 공평하게 가져가라 하더라도 유언장에 내가 작은 막내 아들한테 막내 딸한테 다 주겠다 적으면 그게 우선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유언장을 적어요. 그래서 내 뜻이 가장 잘 담긴 것이 바로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렇죠? 자, 그럼 이제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상속은 재산 상속만이 가능하다. 왜 제 이야기 들을까요? 옛날에는 호주 상속 이런 게 있었잖아요. 몰라주는데 호주 상속 무슨 장남이 전부 뭐 집에 달을 이렇게 물러가는 상속 뭐 이런 거 있었는데 지금은 다 없고 재산 상속만 가능한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요. 채무도 상속이 됩니다. 아시죠? 알고 계셨죠? 빚도 상속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 재산이 2억 있고 노름을 해가지고 빚을 못 갚아가 3억 있어. 그러면 자녀가 누가 1억을 마이너스 더 갚아주고 가야 돼. 1억을 갚아주고 가야 돼. 채무도 상속이 되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 당연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은 되십니다. 피상속인이 누구예요?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도 이제 용어로 조금 한번 익숙해질 필요도 있어요. 상속을 받은 사람은 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 그 정도 용어는 기억하고 피상속인 뭐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나? 피상속인은 상속을 해주신 분. 돌아가신 분이 피상속인이고 상속인은 상속을 받은 사람이다. 그 용어를 기억하고 공부를 합니다. 질문합니다. 질문. 여러분 이제 주변이나 가족이나 친척들 중에 돌아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세요? 없어요? 있죠? 그리고 장례식장에 좀 가지 않습니까? 가끔 가죠? 부의를 합니까? 안 합니까? 부의. 뭐 만원, 2만원, 5만원, 3만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다 하잖아요. 그죠? 그게 모여서 예를 들어서 한 1억이 모였어요. 그 재산이 돌아가신 분의 재산인지 아니야. 아까 경조금처럼 경조회사 경조금처럼 자녀들의 공동재산일까요?
뭐라고 생각해요? 상속재산은 아니다. 상속재산이 아니다. 또 하시면 상속재산이면요, 그 1억을 상속을 받았어. 재산이 남은 거, 부의금이 1억이야. 근데 아버지가 빚을 2억 남기고 돌아가셨어. 그럼 그 돈을 몽땅 빚에다 갚아야 돼. 그런데 조의금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속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빚은 안 갚고 이 돈은 고스란히 자녀에게 쓸 수 있다. 걱정 없이. 왜냐면 돌아가시면 자녀도 치러야 되고 나중에 제사도 보셔야 되고 상속도 해야 되고 많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그 들어온 돈을 자녀가 3명이 있어. 다 3명 있어. 어떻게 나눠 가져야 돼요? 어떻게 나눠 가져야 되지? 책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도 그렇게 얘기해도 가족들도 있을 수 있고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고 1억이 쌓여서 아들, 큰아들이 5천, 자 둘째 아들이 3천, 막내가 2천이 들어가 1억이 쌓여서 우리 이것저것 정리하고 장례 다 남기고 나니까 한 3천만 원 정도 남았어. 어떻게 나눠 가져요? 부조한 사람이 그 금액대로 형님에게 했으면 형님에게 가고 동생의 이름으로 갔으면 동생에게 그걸 뽑아내. 비례해가지고 예, 그렇죠. 많이 받는 사람이 많이 가져가. 아니 그건 아니고 그런 거 아닌가? 3천만이 만약에 남았을 경우에 그 돈에 대해서 형님이 지금 거기 이제 가족이 3명이면 3명 때문에 부주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형님이 에게 한 거는 형님이 가져가고 동생에게 이름으로 했으면 동생이 나눠주는. 그러니까 이제 많이 가져간 사람 많이 가져가면 되는 거지. 부정 많이 한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일단은 그 전체적인 그것도 그거를 생각을 해보시라. 이걸 어떻게 나눠 가져가 나중에 싸우면 되는지. 그렇게 나눠 가져가는 방법도 있고. 우리 법에는 편하게 공평하게. 돈이 누구한테 나가 들어왔던 무슨 소리 하느냐. 이 돈이 그렇다고 돈 많이 든다고 돈 많이 가져가면 되냐. 그냥 같이 나눠 가져가. 지금 저 강사님 말씀대로 요거 질문은 저 개인 생각은 우리들이 했으면 이렇게 나눠야 된다, 저렇게 나눠야 된다 하는 거는 그건 강사님이 하니까 우리 질문에 대한 답이 나기 우리들 생각이지. 그 가정이 삼형제면 삼형제가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여기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그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예. 그거를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전에. 그거 가지고 다투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외부 사람이 결정을 조언을 해줄 수 있다? 아니, 내가 죽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싸우지 않게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법으로 갔을 때는 똑같이 나눠 가지라 돼 있다.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상속순위는 아시죠? 상속순위는 직계 비속이 누구예요? 자녀하고 배우자가 1순위. 자녀가 없어. 그러면 자기 직계 종속. 아버지 어머니하고 배우자. 아버지 어머니 직계 종속, 직계 비속 다 없어. 그럼 누가 가져가요? 누가 가져간다? 저기 좀 배우자가 가져가도 어디 있잖아요. 형이죠. 그 현재 답이 나오면 저 해놨네. 상수님 쪽에. 그 순위대로 그렇죠. 배우자도 없다 그러면 형제자매. 형제자매도 없으면 사촌이네 반개. 사촌이네 반개 쭉 다 없어. 동네 이름 남기고 죽으면. 그럼 동네 일 주선한 사람들 아니 그러니까 예. 이름을 남기고 예를 들어서 저기 여기 있는 행로자가 돌아가셨는데 가서 이렇게 조사를 더 해보니까 땅이 하나 있었어 시골에. 근데 오촌 사촌이나 반개월주까지 아무도 없어. 그 재산 어디로 가냐고. 나도 저 구상 청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국가에서 발행하네요. 그건 뭐 조금 전에 재산이 있었다면서 조금 그렇죠. 밭대기라도 있는데 그게 장례비를 장례비는 가족이 없으니까 치렀잖아요. 그럼 그 사람 그 가지고 있는 땅이 그 구상권 청구주고 장례비 뭐 하고 나머지 뭐 어떻게 하는지 글쎄요. 나머지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 물어봐. 글쎄요. 나머지는 국가로 기소. 글쎄요. 그게 뭐 그런 게 되겠지. 자, 그럼 또 질문하겠습니다. 해안 필요 없고 재혼 배우자의 상속이에요. 재혼 배우자. 제가 우리 집사람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혼했어. 이혼하고 재혼을 했어요. 이 나이에 재혼하면
처냐고 할 수 있어요? 없지. 그쪽 배우자의 재혼 배우자의 자녀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겠죠. 그래 이혼을 재혼을 해가지고 혼인신고를 했어요. 예. 우리 집사하고 매혼하고. 그런데 내가 몸이 안 좋아서 죽게 됐어요. 그러면 그 상속재산은 내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냐? 중요한 이야기가 이게.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앞으로 저기 법적으로 되어 있다면. 그렇죠. 법적으로 되어 있어. 예, 그러면 당연히 법적으로 유산 되어 있어. 상속이 되죠. 그 자녀들, 그 네. 배우자의 자녀, 네.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도 육상 상속이 간다. 예산이죠. 또 아니다. 아니다 하시. 모르겠다. 잘 모르겠다. 모르니까 내가 제가 이렇게 썼지. 근데 이런 일은 상당히 많이 발생해요 주변에. 자, 7분의 2네 뭐. 아, 요거 조금 이따가 일단 누가 가느냐 안 가느냐, 가느냐 안 가느냐 인데, 자,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안 갑니다. 안 가는 이유가 민법은 혈연 상속주의를 취합니다. 이것은 피가 있는 사람을 준다. 그래서 내가 이혼을 했지만 원래 내 새끼 있잖아요. 내가 죽으면 내 새끼는 가져간다는 거예요. 배우자니까 혼인했으니까 혼인한 배우자도 가져가고, 근데 혼인한 배우자의 자녀들한테는 상속재산. 그러면 그 민법이 네. 지금 현재 적용되는 민법. 네, 당연하죠. 법에 지금 이상한 걸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배우자 빼고는 피가 섞여야지만이 가져갈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네. 요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는 대로 교육을 받으면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혈종 이렇게 하면은 그거가 보면 그게 후진국 법인 것 같이 느끼지 않을까. 요즘에 예를 들어서 입양을 해서 키운다 자식을 그걸 보고 가슴으로 난 아들을 하고 뭐 진짜 그럼 좀 복잡해지는데요. 법으로 갖춰지면 혈연을 봅니다. 예. 입양을 하면 내 자식이죠. 입양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내 자식이 되니까 그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내가 7억을 남기고 갔어. 7억을 주고 갔어. 남기고 갔어. 그러면 부인이 애들보다 50%를 더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3억 가져가고 자녀 둘이가 있으면 2억 가져간다는 거예요. 2억의 50%가 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우자가 3억, 자녀 둘이가 2억 역시 가져간다. 자녀들은 장남편, 자녀들 뭐 여자든 남자든 똑같이 일씩 가져가고 배우자가 50% 더 가져간다. 그 이야기입니다. 7의 50%가 얼마? 그래 7억이라고 제가 쉽게 예를 드리잖아요. 7억이면 3억을 가져간다. 7억인데 3억 맞잖아요. 가져간다 이 말이죠. 50% 상속분이라고 하니까 50% 상속분이 가산되니까. 근데 저거는 그냥 통과 패스하고 다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렇게까지 우리들 지금 이렇게 교육받는 분들이 저거까지는 글쎄. 그래도 도움이. 우리 얘기보다 연세 훨씬 많으신 분들도 거기 관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요게 나한테 자식들 얼마나 가지고 요게 3억하고 네. 3억 5천하고 6억 5천원이 부인께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2억이라는 말은 안 나오잖아요. 아니죠. 7억이잖아요. 7억, 총 7억을 내가 남기고 왔어. 네. 그럼 3억을 부인이 가져간다니까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2억씩 가져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7억짜리 다 합해서. 아니 그걸 맞는데 50%의 상속분을 다 전해준다는 말이 뭐지? 자녀의 가져갈 부분의 50%가 가산해준다. 그 이야기예요. 자녀가 가져갈 부분의 50%를 가산해준다. 1억이잖아요. 1억이 가산된다는 거죠. 3억. 그러니까 50%를 자녀보다 50%를 더 가져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해가지고. 맞아. 배우자가 1.5% 가져간 거 아니에요? 이거 할 거 많다. 사실혼 관계 또 문제가 누구나 됐어요. 지금 사실혼 관계. 사실 근데 저 질문이 네. 예를 들어서 혈연인데 이제 혼에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혼의 자식도 있죠. 어르신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있죠. 혼의 자식. 네. 혈연이잖아요. 네, 됩니다.
그것도 혈연에 그렇죠. 당연히 상속분 주장할 수 있어요. 그 이야기도 그러니까 쉽게 혈연을 알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관계 이것도 이쁜 주변에 많이 봐요. K 최태원 회장이 바로 그 노태우 따님하고 이혼하고 그 헌의 그 진짜 아들 있잖아. 헌의 자식 있는 거. 그 큰 문제되지.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따님도 그래서- 이혼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n분의 1로 똑같이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영장 작성하시라고. 그렇겠지. 그래서 영장 작성. 이건 법에 나와 있는 거. 사실혼 관계를 한번 주변에도 많아요. 사실혼 관계 한 20년을 결혼을 안 하고 살았어요. 그 남자 되시는 분이 배우자를 잃고 그 부부가 살았는데 20년을 살았으면 같이 뭘 돈을 합쳐가지고 모았을 거 아닙니까? 재산을 세고. 그런데 그 남편이 돌아가기 생겼어. 막 돌아가기 생겼어. 그러니까 그 있는 남편의 아들들이, 그죠? 남편의 아들들이 지 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아들들이 와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실 때 됐으니까 빨리 이제 청사로 가시오. 당신은 상속받을 게 없으니까 빨리 가시오. 왜 돈에 탐닉하니까 아버지가 돈을 남겨 자식들이 다 가져가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실질적으로 발생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부인이 상속을 주장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법에서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혼인 신고를 할 때 상속 재산 하나도 못. 법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혼이라는 뿌리 네. 법적으로 부부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아니, 있으니까 그러니까 맞아. 상속 돌아가시고 나면 한 분도 가져가. 그래서 뭐 그렇겠지. 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사실혼관계 증명해도 안 됩니다. 네, 그거 상당히 중요한 부분.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빨리 이런 경우에는 정리를 해야 돼요. 첫 번째, 혼인신고를 한다. 그렇겠지. 그래서 혼인신고를 빨리 해버려야지. 그렇지. 그것도 못했다. 그럼 빨리 자식들한테 통보를 아버지 오시고 하라. 나 이제 더 안 살겠다. 그렇겠지. 집 정리해가 집 나와가지고 재산 분할 치고. 상속가 달라요. 얘하고 내하고 모은 재산이 이만큼 있으니까 내 재산 3억 중에 1억 5천 내놔라. 그걸 청구는 할 수가 없다. 사실은 네, 사실은 재산 살아있을 때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다 하는 거죠. 됐죠? 이런 거 하세요. 자, 상속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거 하나만 정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기업은 아세요? 기업은 이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업은 내가 아까 보세요. 7억 남기고 죽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7억을 남기고 돌아왔는데 배우자 3억, 자녀 큰 아들 2억, 큰 딸 아들 2억, 딸 2억 이렇게 가져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딸이 아버지를 모셨어. 시골에 있는 아버지를. 아들은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해 도망가가지고 해외 살아. 딸이 다 모시고 이렇게 특별히 부양도 하고 또 이렇게 농사 짓고 해가지고 땅하고 이렇게 없는데 기여를 했어. 그래도 2억만 가져가야 되냐는 거지. 아니 그 말씀대로 기업은 별도로 가지고 있으면 되놨으니까 당연히 더 받겠죠. 따님이 빨리 케어를 했으니까 아빠를 그러니까 더 줘야지 당연히. 기여분이 그렇지. 인정이 된다는 거다. 네. 그것도 그렇겠지. 당연히 인정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 주변에서. 맞지. 난 다 재산이 있지만 네가 큰아들 보고 니는 나한테 보고 한 개 해주고 맞아. 있으니까 내가 그 동생은 나중에 이 재산 네가 아무리 주장하더라도 자기 기업은 청구할 수 있다. 저런 가정들은 많이 있을 거예요. 아니, 강사님 말씀대로 저런 가정은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걸로 소송이 가장 그렇지. 많이 일어나. 그럼. 이거 두 번째 정도 더 많이 일어났다는 그렇지, 맞죠. 그렇게 했어요. 많이 일어나. 그래서 상속재산이 7억이에요, 7억. 7억이다 하면, 그런데 기회는 부분이 한 2억 정도 된다. 그러면 7억에서 2억을 빼, 2억을 먼저 가져가 딸이. 그럼 5억까지 나온다. 5억 가지고 1.5 대 1대1로 나눠. 그게 우리 법의 그락이 됩니다. 맞아. 그거 오늘 좀 좋은 거 배웠어요. 좋은 거 배웠죠. 이거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게 제일
엑기스 같아 보여. 액기스로 하나만 가르쳐. 오늘 그 강의 중에 최고야 이게. 상속에 관계된 법률이 150개나 하나도 기회 안 들어와. 이것만 기회 들어와. 다른 거 하나도 안 들어오면 어떻게 그 앞에서 해갈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내가 잘못된 거지. 아니 예. 그 강의 태도가 내 나쁘네 생각해보니까 맞아. 중요한 건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예. 질문도 중요한 거 예. 같아요. 아 이거 진짜 맞네. 근데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렇죠. 교통사고 당한 사람 많죠. 아내가 계속 이렇게 간호를 했어. 예. 그런데 배우자는 그렇게 위안도 했고 했으니까 이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겠느냐? 없다. 없다. 배우자는 당연하죠. 부양 의무가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녀들은 가능하지만 배우자는 아무리 잘해줘도 그 부분을 주장할 수 맞아. 있다. 부부는 일심동체니까 한 몸이니까 맞습니다. 맞아. 그죠? 맞죠. 법에는 조건이 돼 있어요. 자기 몸 자기 관리했는데 뭘 또 돈 주냐 이거지. 요거는 근데 혈연이 아닌 경우에 네. 다른 분이 모시는 분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자면 재혼을 하셨는데 재혼한 자식 혈연은 아니야. 근데 또 모셨어. 부모님 저는 모셔가지고 어떻게 그게 기여분이 그걸 제가 그냥 넘어가는데 또 질문을 하니 뭐 시간이 없어요. 그게요 특별연구자라는 겁니다. 특별연구자. 그게 아시겠죠? 저기 피상소에 특별한 연구가 있던 자가 상소 전체 일부를 분명하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사회복지법인 가서 했던 제가 요양원에 있지 않습니까? 요양원에 있을 때 정말 힘드신 부분들을 와셔가지고 밥도 주고 한 10년도 해드렸는데 나중에 돌아가시고 재산이 있어. 그러면 실제로 들어간 비용은 그 재산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특별연구자 이런 경우 별로 발생이 많이 안 하니까 넘어가려니 또 그렇게 또 질문을 또 하세요. 됐습니까? 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채무도 승계가 된다. 이거 중요한 건 한 가지 말씀드립니다. 채무도 승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7억을 남기고 돌아가셨어. 그런데 빚이 7억인지 2억인지 20억인지 알 수가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요즘 워낙 딴 데서 빚을 많이 들고 쓰고 하니까 빚도 많이 남기고 하는 거 알 수가 없어요. 아리까리 하든지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빚도 그대로 내려갑니다. 상수벌. 빚도 내려가는 게 그게 바로 단순성이라는 게 우리나라 말로 법률용어로 단순성이 가만히 있으면 단순하게 성인데 빚도 당연히 이거 아니야. 잘 모르겠어. 재산이 많은지 채무가 작은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한정성인 신청할 수 있다. 법원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재산 이만큼, 채무 이만큼 다 재판부가 판사가 불러 모아가지고 계산 다 해봐가지고 채무가 더 많네? 그럼 채무 없었던 걸로 하고 모든 걸 빵 아무도 안 가져가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재산이 한 조금 남았어. 그럼 채무 다 갚고 재산 또 그대로 나눠가지고 그게 한정성이고 상속 포기는 뭘까요? 아예 막 우리 아버지 남긴 것도 없고 또 오랜만에가 빚밖에 없어. 그렇지. 그럼 상속 포기하자. 상속 포기가 좀 근데 키포인트 절대 상속 포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 상속 포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건 내가 1순위가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빚을 많이 남겨 돌아가셔서 그럼 1순위 자녀가 받아갔어. 그 자녀가 상속 포기를 했어. 그럼 또 2순위가 되는 거야. 2순위가 또 포기해. 그 3순위가 떠넘어가. 그러고 가만히 있다가는 3순위, 4순위가 당하게 돼요. 계속 포기되군. 그래서 상속 포기를 하면 안 되고 안정성 신청해요. 애매할 때는 그러면 그걸로 딱 끝나고 플러스 마이너스 해가 제로는 제로 남으면 주고 빚 있으면 이제 한정성 이게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안정승인을 해야 된다. 누구한테 이야기해 줄 때 내가 안 돼. 그렇지 맞아. 그렇죠? 이제 상속 포기가 된다면 손자까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아까 우수리까지 갔죠. 우수리까지 사촌인의 관계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가만히 앉아가 사촌인의 관계를 주기 채무 따라갈 수도 있어요. 포기하고 이제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포기를 상속 포기 그냥 말이 쉽게 포기지 그 법적으로 포기하시면 큰일 나요.
됐죠? 유류분 반환 청구권 좀 많이 어려운데 이거 어디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내가 아까 7억을 남겼죠? 7억을 남겼는데 7억을 가지면 배우자가 3억 가져가고 자녀들이 2억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유언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었어야 돼요. 근데 유언으로 딸한테 7억 다 주겠다 했어. 그렇게 적었잖아요. 다 주겠다. 그런데 유언 상속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7억을 다 적으면 7억 다 가져가. 그런데 우리 법에서 또 살짝 문제를 일으켰어.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너무 심하다 그래도 이게 나무 생각해봐라. 다 나무고 다 같이 살자고 다 살자고 하는데 한 놈한테 몰아주면 이건 안 된다. 그래도 조금은 나눠주라 하는 게 유류분 말하신 거예요. 조금은 나눠주라. 조금이 얼마?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의 반은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내놔. 됐죠? 아까 2억을 가져갈 수 있는데 못 가져갔잖아요. 장남이. 그럼 1억은 많이 가져간 사람한테 내놔라 할 수 있다. 반까지는. 됐죠? 그거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 제가 또 두 가지 궁금한 게 상속 포기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상속 포기. 네. 거기서 이제 4천, 5천까지 간다고 하는데 5천이 만약에 상속 포기를 했어. 밑으로 놓는 이제 안 가는 거죠. 빚이 없어지는 다 거니까. 상속 포기를 그러다 끝나는 건데 그러면 받으면 그게 된다는 예, 그렇게 다 받으면은 이제 상속 누구도 채무는 이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국가적으로. 그래서 이제 아니 또 하나가 저희 장모님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떤 분들은 형제 중에 한 분이 막내가 없는데 돌아가셨어요. 이분에 대해서 형제가 돌아가셨고. 형제 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막내가 없었던 거예요. 전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위에서 곤란한 상황들이 펼쳐지죠. 막내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할 때 어떻게 되는지. 막내가 없어도 막내가 줘야지. 있든 없든 그럼. 그러면은 지금 막내가 그런 없어도- 기준이 없어요. 막내가 없어도 줘야 돼. 형제가 만약에 그게 있다면 그 형제들한테 갈 수 있는 갈 수 있다. 막내가 없다. 막내가 없다가 네. 몇십 년 동안 막내가 없다. 예, 갈 수 있다. 이제 그리고 뭐 요거는 참 하셔야 되는데 이거 와라법 들어보셨죠? 네. 와라법 와라. 네. 와라가 누구예요? 가족과 배우자, 배우. 네. 연예인인데 돈을 엄청나게 남기고 갑자기 죽었잖아요. 젊은 때 결혼을 못하고. 그런데 그 누구한테 가요 그러면? 엄마. 결혼 안 했으니까 엄마예요. 엄마한테 가는 거예요. 엄마 부모한테. 그 상속분이 그죠? 아까 순위로 배우자고 가면 지쪽 자식도 없고 하니까 엄마는 아버지한테 갈 거 아닙니까? 누가 나타났다? 엄마가 나타난 거예요. 어릴 때 버리고 가놓고는 그거 어떻게 알고 봐. 뭐, 얼마 전에 그렇게 거기 나왔어요. 뉴스에. 네, 나왔어요. 그래서 신문에. 그래서 법에는 어떻다 그 예외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돈 다 줬어요 자기 친구. 그렇죠. 엄마가 가져갔어요. 맞아. 그런 있을 수 있는 일이. 그런 일이 있었어. 실제 있었어. 그래서 그게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안 된다. 그래서 자식을 버리고 간 부모한테는 상속권이 없다라고 이게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언제 시행된다? 아니 무슨 시행 계획이다 이거지. 확정됐죠. 확정은 됐지. 그러니까 이런 확정됐지. 시행한다 이거지. 26년 내년부터. 야. 지금까지 그 전에는 지금 빨리 가져갈 수 있어요. 부활의 60%는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60%는 그게 바로 아까 기여부 막 이런 걸로 해서 막 나눠지고 해가지고 40%만 가져가는 거예요. 재판이 벌어져가지고 협의해가지고 40%만 준 거고 나머지는 오빠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가족들이 좀 이렇게 많이 애를 키우고 했으니까 다 나눠 가지는 걸로 엄마가 그래도 양심 좀 있는 40%만 가져가고 마무리 된 거예요. 더 많이 가져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없어졌다 하는 거고 요거 다른 거 필요 없는데 효도계약서 들어보셨어요? 효도계약서 잘 적어 우리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중요한 거 말씀드리는 시간 잡고 질문이 되시는 시간이 잡아요. 효도계약서가 뭐예요 혹시? 효도계약서? 호대역사. 쉽습니다. 내가 아파트가 한 채 있어요. 그죠?
이거를 정리한다는 거예요. 정리요. 죽기 전에 아파트를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정리하잖아요. 죽기 전에. 죽고 나면 하는 건 상속. 죽기 전에 정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있었던 얘기예요. 강남에 그 작은 건물 50억짜리인가 뭐 이렇게 그 자석한테 그저 정리해 줬는데 그러면 아빠 공부 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정리 받아줘요. 받아가지고 어디 갔다? 미국 도망가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있고 부모가 나중에 그걸 정리하게 취소하려는 게 또. 그래,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무 조건 없이 그렇게 적어서 취소하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효도계약서를 정리했어요. 딴 게 아니고 정리했을 때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걸 맞아. 계약을 재결하는 그걸 효도계약서라고 적으셔야 돼요. 기분 정말 부모 자식 간에 문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세월이 세상에. 그래서 정리계약서에 적은 실질적인 일을 살게 있었어요. 어떻게 계약이 적혀 있냐면요. 아마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뭐 그걸 이렇게 한 채 집 조그마한 걸 주모양이에요. 주모 이렇게 적었어요. 부모에게 3번 이상 되면 네가 가져간 재산 반환한다.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시는 건데 며느리가 입에 맞는 음식을 차려야 한다. 이렇게 조건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몇 년 살다 보니까 이게 며느리가 말을 안 들어. 이 조건 위반을 해가지고 정려계약 취소하고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취소가 안 됐어요. 원래 계약서에 취소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 자, 잘 보십시오. 이게 기준이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 재판부에서 이거는 기준이 너무 애매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효력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파트 한 채를 물려주는데 매달 300만 원씩 SCJLN에 무슨 주소로 며칠날 300만 원씩 넣는다. 그리고 추석과 설날에 손자 데리고 와서 2박 3일 집에서 자고 간다. 명확하게 하면 효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면 그 효력이 있습니다. 이제 그 조금 붙여야 돼. 무슨 언제 어떤 식으로 도망갈지 모르니까. 안 그러면 상속. 그러면 저기 효도나 이혼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있는데 이런 애매하게 적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특약사항인 거죠. 계약서를 적는 거죠. 정료 계약하면서 특약으로 지금 넣는 거죠. 이게 아니 효력이 있어요. 제가 그 신문에 스크랩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스크랩에 나온 게 있는데 프랑스에서 영국도 그렇고 재산이 많은 분이에요. 자식인데 한 푼도 안 주고 그러면 기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어요. 반려견인데 지금 나와요. 최근에 나왔죠. 중국 사람이에요. 중국도 나오면 중국도 있고 최근에 있고 그 전에 얘기도 있어. 반려견인데 30억을 그러니까 나왔잖아요. 유산을 한다. 반려견인데. 근데 그게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그렇게 유산을 하는 이유가 또 나는 자식들보다도 반려견 얘들한테 더 사랑을 더 주고 야네들 때문에 내가 더 행복해. 그러니까 내 재산은 반려견인데 몇 억이 아니고 한 60억 돼. 내가 그걸 나중에 이런 교육이 있을 거면 내가 이런 좀 시끄럽게 해놨다고요. 그게 효력이 있냐면 나는 그날 법도 관계있지만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반려견 또 관리하는 분이 있더라고. 그분이 돌아가면은 또 그 사람도 줘야지. 그렇죠. 그 사람들 그 반려견도 잘 하도록. 자, 이제 유언에 대해서 또 알겠습니다. 유언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상속 공부를 했지만 그건 내가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돌아갔을 때 그런 나머지는 거고 유언은 두 가지다. 재산을 남기는 걸 적고 또 내가 하고 싶은 말도 적는 거죠. 두 가지 적는데 이게 내가 7억이 있어요. 7억이 있는데 애가 둘이 있어. 배우자도 있고 유언장 적을 때 그냥 뭐 배우자 1.5 큰아들 2억 2억 작은아들 이렇게 적어요? 내가 큰아들한테는 공부도 많이 시키고 했으니까
공부를 많이 시키는 나한테 말도 좀 잘 안 듣고 하니까 그냥 1억만 주자. 아, 그럴까? 그래도 막내는 고생을 많이 했으니까 3억을 주고 아니다. 부인이 정말 고생 더 많이 다 주자. 뭐 이런 다른 내가 어떻게 살아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정리를 한다.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자기급적은 내 뜻대로 정리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내가 왜 큰아들한테는 1억밖에 안 주고 싶었지? 워낙 큰아들이라 되다 보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잘 살겠지 하고 나도 연락 안 하고 지도 연락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소원이 돼가지고 나도 별로 마음이 없었는데 앞으로 연락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제 내가 먼저 연락을 좀 해봐야지. 그렇게 연락하게 된다면 그럼 나중에 어떻게 적는다? 똑같이 나눠줘야지. 이 문장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지향점이고 나침반일까라 그래서 적어요. 꼭 다음 기회에 문장 작성하는 시간을 줘. 말을 가지고 적어보십시오. 꼭 그럼 적어줘. 이것 때문입니다. 자, 이 원장은 17세 이상이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까지만 합니다. 이 원장에서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것만,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 4가지가 아까 상속에 관한 사람, 재산에 관한 사람, 그리고 재산 처분에 관한 사람 적어준대요. 왜? 아파트 한 채 물려주면서 너가 엄마가 죽을 때까지 팔지 말고 가지고 있다가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줬거든. 어떻게 적었죠? 그것도 효력이 있어요. 가족관계의 사안.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내가 바람 피해가지고 난 애가 하나 있는데 그게 좀 나 밑으로 좀 고속 좀 올려달라. 이런 것도 가능하다. 확인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이게 정말 중요해요. 내 재산이 얼마도 안 되는데 유언장을 적어도 그거 가지고 다퉈요. 왜? 요즘 아파트가 뭐 언제는 5억 올랐다가 언제는 5억 떨어졌다가 하고 땅값도 올랐다가 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들한테는 아파트 주고 딸한테는 땅을 줬어. 그러면 나중에 니는 땅값을 앞으로 많이 올랐네, 아파트가 더 많이 올랐네, 또 다투게 되고. 아니면 아파트를 또 나눠 가지로 했는데 지금 팝시다. 5년 후에 팝시다. 나중에 팝시다. 막 그거 가지고 청산하는 문제로 문제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집행에 관한 사회에서 유언 집행제를 둘 수 있어요. 내가 죽거든 이 상속재산을 누구 가져가되 요 전반적인 관리는 내 친구 병재택이가 하도록 해요. 그렇게 적어놓습니다. 그러면 그 병재택이가 중간적인 입장에서 다 처리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이다 이것도. 윤정을 적어줄 때. 내 친구가 그런 윤정을 적어서 나한테 보내왔어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딸이 하나 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은 부인한테 얼마 주고 나머지 아파트하고 이곳은 딸한테 준다. 이 재산 처분 과정에서는 내 친구 병재택이가 다 관리를 하고 이렇게 식으로 효과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또 질문. 유언하면서 내 유체의 유골이나 처분이나 매장 장소는 산으로 하지 말고 청구계류처럼 저기 바닷가에 모래사장에서 묻어달라 라고 유언장을 적었어요. 효력이 있을까요? 없어요. 효력이 없어요. 예? 효력이 없어요. 왜 없었지? 이거 바닷가 아무데나. 그러면 바닷가에 묻지 말고 산에다 매장해달라 해서 매장해달라 해서 화장하지 말고 유언의 효력이 있냐? 왜냐하면 그거는 어떤 그 재산을 받아서 해주겠다라는 약속은 아니고 그 장소라든지 또 유골의 처분 같은 것은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 좀 비슷하게 붙여주세요. 비슷하게 맞추는 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요거만 효력이 있다. 그죠? 법적 효력이 있고 유골 어떻게 처분해라 뭐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없는데 효력이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유언장이 넣었는데도 법적으로는 효력이 없다니까. 효력이 있게 하려면은 그러면 왜 유언을 실행하는 자에게 내게 주겠다. 아직까지 뜻을 보여주고 싶어. 효력이 있게 하려면은 네. 누가 대리 입회자를 아까 같이 효력이 없어요. 그것도 어렵죠. 효력이 있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살아있을 때 관계를 잘 만들어요.
그 몇년 전에 맞는데. 그래놓고 적어야지. 맞아. 예를 들어서 도둑놈이 도둑질 엄청 강도가 맨날 강도질 하다가 위원장에 적어서 아들아 너는 앞으로 도둑질 절대 하지 마라. 그 위원장 위원대로 시켜지겠습니까? 내가 우리 가족하고 그 자식들하고 관계를 그렇지. 평소에 어떻게 가졌냐가 맞아. 이게 실행형 평소에 미치느냐 교육을 있는데요. 요즘 그럼 완전 위원장 정책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은 잘 진실이 반대. 사실은 그걸 말씀드려요. 근데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면은 이제 유언장 재산 상수 뭐 등등이 그거는 어렸을 때부터 성장해서 지금까지 그 가정 문화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싸우고 타고 하는 거는 그 아버지 어머니 훌륭한 아버지 어머니 밑에서 못 자란 거야. 그걸 보면은 큰 일이 일어난 뒤에 사고칠 하는 걸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해왔고 어떻게 살아왔구나 하는 걸. 선생님이시네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는 게 진정한 위원장이다. 네, 맞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형태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의 가문도 알 수 있고. 유언의 방식입니다. 알고 나야 됩니다. 자필 방식, 공정된 방식, 공정된 방식이 있는데 다른 것은 또 자필 증서 말고 나머지는 다 뭐가 있냐면요. 증인이 두 사람이 있어야 돼요. 내 유언하는데 두 사람이 다 듣고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어떤 유언이 가장 좋다? 공정증서. 자필 증서. 내 자필로 다 적으면은 증인이 필요 없다. 증인 필요 없다. 무슨 말씀 알겠어요? 부수증서, 말로 하는 증서 있잖아요. 말로 하고 누가 옆에서 받아 적는 거. 그 효력이 있으려면은 증인도 두 사람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의사가 이 사람 손으로 못 적습니다. 말밖에 못합니다 하는 걸 인정을 해줘야지. 그게 다 복잡할 필요 없고 자필 증서로 직접 내 손으로 한 달에서 빨리 적는 게 최고다. 그렇게 나 있다. 근데 이제 공증받는다, 공증받는다 얘기 많이 하죠. 그게 공정증서예요. 효력은 자필로 적거나 공정사무소에 가서 공증받거나 똑같습니다. 단지 차이점은, 장점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잊어버릴 확률이 좀 없어요. 또 자필이니 아니니 다툼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단점은 돈이 들고 증인이 두 사람 필요해요. 그래서 그냥 저걸로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필 증서는 처음부터 전부 자필로 적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해요. 손으로 적어야 됩니다. 볼펜으로 다 적어야 됩니다. 그리고 날짜를 꼭 적어야 됩니다. 예, 왜 날짜를 적으냐면 날짜 적으면 뭐예요? 유언장을 한 번 적고 말아요? 많이 바뀔 수가 있는데 얘한테 1억 줄라 했다가 안 돼. 니는 빵. 이렇게 자꾸 바꿀 수 있어요. 그러면 뭘 보고 결정한다? 마지막 날짜. 그러니까 날짜를 꼭 적어야 돼요. 주소 성명 당연하죠. 주소도 빠짐없이 적어야 됩니다. 하곡동에서 변기태기가 안 돼. 무슨 아파트 몇 동 다 적어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습니다. 적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도장은 인감도장, 막도장이 됩니다. 도장만 찍히면 됩니다. 그러면 또 지금 손도장 효력이 있을까요? 있다. 예?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이틀 같은데요? 이게 제일 정확한데. 있다. 있습니다. 손도장 효력이 있습니다. 유인. 막 유문을 적고 힘도 없고 죽기 전에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진을 적어야 돼. 도장 아무 차도도 없어. 그러면 이걸로 효력이 있다는 거지. 지장 효력이 있습니다. 자, 사인은 딱 나오는 사인은 안 되지. 사인 효력이 있어요. 요새는 사인이 그래 요즘 사인 시대인데 걔도 법적으로 안 될 것 같은데. 법적으로는 안 돼. 아직 우리 법이 안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게 맞다 안 맞다. 상식 법 바뀌어야 되죠. 앞으로 바뀌어야 돼. 지금은 안 됩니다. 그럼 됩니다. 됐어요. 자, 문제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그죠? 근데 자필 증서에서 네. 공증 증서를 안 가더라도 예.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이제 지인한테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렇듯이 자필 증서를 하고 공증을 안 해요. 공증 증서를 안 하고
그 친구에게 요거를 이렇게 맡겨서 보관하고 있다가 이걸 이렇게 해서 해도 되고 뭐 자기 집에 막 보관하고 해도 됩니다. 근데 보관 장소는 꼭 알려줘야 돼. 내 유언장은 여기에 보관하고 있다. 그걸 알려줘야지. 나중에 유언장 안 적은지도 모르고 재산 나중에 상속분대로 그대로 1.5대 1대1로 나눴어. 유언장 보니까 한 사람한테 다수라 돼 있어요. 싸우고 난리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아는 지인한테 맡겨도 되고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 있죠.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네, 있고 은행에 그 비밀금고 뭐 있잖아요. 거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데 이게 제가 또 플러스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요. 일본에는 나라에서 맡아줘요. 잡힐 수 있는 나라에서 맡아주면 사망신고 딱 들어오면 바로 돌아가셨고 상속인들한테 이 원장이 이렇게 여기서 보관하고 있으니까 가서 그대로 경상소 시도 그렇죠. 우리나라는 그게 아직 안 돼 있어. 지금 입법을 하려고 하고 있어. 그죠? 이해가 되죠? 중요한 부분. 아니 적어놓고 없어지면 뭐하냐. 언제든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뭐 이런 거 아니고 요거 유언은 무효가 될 수가 있어요. 유언은 무효. 유언장을 적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언장을 적었 다른 거는 뭐 그냥 다른 사람이 대필 적었다. 이거 당연히 무효고 그죠? 요거 유언 능력이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이 들어서 보통 적당 치매 환자들이 적어놓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 자기 아버지를 치매가 걸려서 병원에 모셨어요. 모셨는데 그 누가 남동생이 그거는 이제 집에 가보니까 병원에 모셨는데 병원에 가보니까 안 계셔 아버지가. 근데 그 외삼촌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남동생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아버지 이제 고생했으니까 내가 잘 모실 테니까 그동안 돌아가시겠다 내가 모실 테니까 내가 고생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돌아가셨어. 돌아가 장례치고 나서 나중에 집 재산 정리하려고 보니까 그 재산이 다 어떻게 돼 있다? 동생한테 받는 거 아니에요. 외삼촌한테 받는 거예요. 모시겠다고 집으로 모시고 가서 어떻게 했다고요? 유언장을 약간 치매에 걸린 사람한테 쓰게 해가지고 도장을 가짜로 만들어 그걸 가지고 신고해가지고 재산 제약을 주더래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런 수가 있네 해가지고 소송을 했어요. 다행히 병원에 계시기 때문에 치매 환자는 입증이 돼서 다시 돌려받았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됩니다. 병원에 없는 사람은 나중에 문제가 많이 돼서 죽는다는 건 치매 환자는. 그래서 치매 환자는 성현 후견인제, 이건 따로 공부해보세요. 따로 이건 여기서 뭐 상소하고 관계없고 성전 후견제 신청을 해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정해놓으면은 그 사람이 다 정리를 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으니까 내 아버지, 어머니 주변의 어르신들이 좀 문제가 좀 있고 치매가 걸리시는 분들이라면 성년 후견인을 좀 선임을 해놓는 게 나중에 재산 관리나 여러 가지 관리하는 데 좋다 하는 정도만 기억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를 일단은 한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유언정보가 말씀드릴 거예요. 자, 유언장 작성 시 유의사항은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뭐 유언장 작성할 때 이야기 드리는데 참고로 이거는 필요 없고 유언장 작성은 이렇게 제 겁니다. 제 유언장. 아까 법적인 유언장에 재산을 갖는 거예요. 따로 자필로 따로. 네 가지 사항만 네 가지 재산에 관한 처분에 관한 사항 또 유언 집행자에 관한 사항 이거 네 개는 별도로 연표를 받쳤고 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적는 것은 꼭 연필로 자필로 앉아도 되고 저는 이렇게 타이핑을 쳐서 이렇게 유언장 적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로 나눠서 적는 게 좋으시다.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있으시면 두 개로 꼭 나눠서 적으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게 있고 이거는 내가 자녀들한테 나는 유언이라고 이것도 적으시고 그렇게 나눠서 적으셔야 되고 유언장에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쓰지 하지 않아야 될 사람 제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평소은행과 다른 거. 내가 도둑질만 하도 가다가 갑자기 도둑질 안 하지 말라고 적었죠.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평소에 내 은행을 그대로, 내 생각대로 그대로 적어주는 게 최고의 유언장이에요.
사전임명을 해서 장례에 의해서 이런 부분도 꼭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영장 적었을 때 사전임명을 의해서하고 장례에 의해서 시키면 그게 또 자식들이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그대로 따라갑니다. 영장은 여행을 떠나는 거지. 여러분 여행 떠날 때 어떻게 합니까? 다 준비해놨지 않습니까? 빨래도 해놓고 뭐 애들 먹을 것도 정리 좀 해놓고 다 이래놓고 다 가잖아요. 설레는 마음. 네, 설레는 거 하는데 죽음 준비. 오랫동안 떠나 영원히 떠나는데 그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잘못됐다. 그래서 유언장은 오랫동안 집을 비울 때 집을 봐준다는 사람 마음으로 적어집니다. 그죠? 인생에 적기보다는 뭐 좋은 걸 좋은 말처럼 정말로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객관적으로 적어주면 좋고, 아까 말씀드렸죠. 보관 정보를 꼭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내용을 보충을 하라고 하더라. 너 내용 유언장 있는데 너가 하는데 따라서 내 유언장 내 1년에 한 번씩 내 1월 1일 날 바꾼다. 알고 있어. 겁도 줄 수 있고. 딱 5분만 마무리하는데요. 제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나고 시간을 더 드리고 질문을 하십시오. 제가 요양원에 있을 때 어르신 자리 우리가 내가 진짜 관계된 유산을 무엇인가 생각해 보세요. 5분만. 왼쪽 모습은 어떻습니까? 할머니가 어때요? 여러분 보시는 모습. 외롭죠? 저 바깥에 창문입니다. 그냥 창문을 내려보고 있어요. 이분은 어때요? 남자분이세요. 외롭게 보여요? 와서 주물이 되고 정말 부드럽죠. 이분은요, 강남에 땅을 자녀들 보여주고 사진에 정리하고 어머니를 우리 요양을 모시고는 한 번도 찾아보고 자, 재산이 전부 다예요? 재산이 전부 다입니다. 내 삶이. 이분은요, 아침, 점심 때는 딸이 와서 케어를 해요. 딸이 집도 가까이서 딸이 와서 요양보호사가 때문에 좀 밥을 아니고 자기가 받아서 아버지를 케어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녁에는 아들이 퇴근을 해서 밥그릇을 받아서 밥을 뜹니다. 아들이 돈이 많은 줄 아세요? 모닝 차이죠, 모닝. 뒷문이 잘 안 열려요. 삐그덕거려서 제가 타보니까. 그거 몰고 다니면서 저녁마다 와서, 야, 비공하는 거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시고, 어떤 모습을 자녀한테 보여주고 싶습니까? 돈이 중요합니다. 돈이 중요한데 돈이 다가 아니라는 게 우리가 몰려줘야 돼요. 가족도 그렇고, 또 내가 어려웠던 것도 물려줄 수 있고, 나눔도 가족도 웃으면 감사하고 다 물려줄 게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직 여기에 내가 그죠? 꼭 깔아야 할 멋지고 소중한 유산은 과연 무엇일까? 책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개인이 죽게 되면 모든 권리와 이후 물질 재산은 상실하게 되고, 그렇죠? 사랑하는 사람의 기억 속에만 남습니다. 아까 두 어른의 자녀들한테 기억은 어떤 게 남아요? 돈만 남아요? 아니다. 최고의 유산은 자녀들한테 좋은 기억을 물려줍니다. 좋은 기억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가치관을 물려줍니다. 그것을 유언장에 적으셔야 됩니다. 어디서 다른 사람 보고 뺏겨서 적어야 될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내 생각, 내가 살아온 삶, 그것을 유언장에 고스란히 남겨야지 자녀들이 그대로 따라하고 그게 지속적으로 이 책 정말 감동받아요. 이제 그걸 지원하는 이거예요. 나는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여러분 어때요? 나도 진짜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고 싶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문을 글로 남기는 것도 필요하지만 살아있을 때 틈틈이 말로 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아, 내 아버지, 어머니 생각은 이렇구나. 미리미리 엿보도록 하는 것이
부모가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바로 유언장이다. 어때요? 아멘. 아멘. 유언장으로 바로 일상적인 삶의 모습. 좋은데. 좋은. 제 이야기를 하고 갑니다. 사진 보이시죠? 예. 쌍둥이 사진입니다. 아. 이쪽이 제예요. 아. 39분 뒤에 태어난. 아. 이쪽이 30분 뒤에 태어난 동생입니다. 아. 쌍둥이인데 얼굴은 안 닮았어요. 이 동생이 커서 이렇게 되는데 이난성 쌍둥이예요. 알죠? 일난성은 난자가 쪼개 있어서 똑같이 닮았고 이난성은 난자가 2개가 들어가서 배속에 2개가 갑자기 그겁니다. 이난성 쌍둥이. 이 뒤에 보이죠? 하얀 게 옛날에는 어머니 아버지들이 흰 한복을 예. 많이 장복적으로 입었잖아요. 맞아요. 어때요? 얘가 넘어지지 말고 잡아주는 모습입니다. 사진 찍을 때. 제대로 앉지도 못했다. 100일 정도 됐을 때 옆집에서 혼자서 보기가 힘드니까 우리 옆집에서 아주머니가 와서 저를 업으시면 제가 그렇게 됐어요. 동생을 업고 있다가 뒤로 아이고. 집에서 경기가 아이고. 내 장이 아. 내병된 장이 왔는데 다행히 그 생각이나 이성적인 부분을 안 하고 운동장이 그래서 평생을 걷지 못하고 휠체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얼마 전에 3년 정도 됐구나. 동생이 뇌병변 장애인 협회장이 돼서 서울에 올라와서 협회장 취임을 할 때 축하해주고 어머니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를 다 마찬가지로 듣습니다만 너무 존경합니다. 동생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준 원인이 저한테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일이 제대로 잘 풀릴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그리고 어려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인내도 가져. 또 현명하게 대처하고 선택하는 책임감을 가져. 내가요 결혼을 해서 물리치료사하고 결혼해서 일란성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아. 예. 그래요. 책임감 때문에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가서 돌봐주지 못했어요. 큰 문제만 있어요. 너희들은 네가 나왔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키워라. 자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함께 도와주는 사랑하시는 사랑을 배웠습니다. 바로 어머니 유산은 저희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 하시죠.